지켜야 할 게 지금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진보 진영도 지키고 진보 정당도 지키고 물론 이 나라도 지키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 주권 이런 거 다 촛불로 지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채널 6기로 한반도 오늘 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권방송의 대표님이신 권호혁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 관계자가요, 선제 타격의 그 작전 계획을 완성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네. 그 석간 문화일보하고 조선일보 이런 데서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네. 자,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고위 관계자, 제 예상은 김태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요. 북한의 핵 공격 조짐이 보이면 북의 핵 미사일 시설을 먼저 공격하는 선제 타격 작전 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해 줬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정부는 북한이 선제 타격을 받고 확전하거나 전면전에 나설 경우 3일 내에 북한 전체 화력의 90%를 괴멸시키는 계획도 세워놨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네요. 네. 뭐 핵심은 북이 핵 공격을 감행할 조짐이 보일 경우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 조짐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것이 관건이겠는데요. 그렇죠. 판단 능력이 음,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이는데요. 네네. 예.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4월 25일이었죠. 네. 4월 25일 날 특별 그 방송이 있다. 예고를 보고 예, 예고를 보고서는 사실상 청와대에서는 이게 이제 물리적 충돌이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북에서는 창군일을 맞아서 기념행사를 생중계하는 내용이었던 네, 거잖아요. 그래서 한숨을 내쉬면서도 막 이랬다라고 하는데 아마 특별방송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공격 조짐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그 정도의 수준이죠. 예,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음. 그런 경우에는 오판이 실제 핵참화를 부르는 경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저는 오판 가능성보다는 네. 자의적으로 일정한 시기를 정해서 북의 핵 조짐이 보인다라고 자체로 규정을 하고 공격을 먼저 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계획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남과 북이 실제 지금 정면 충돌로 지금 내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실제 선제 공격이라는 것을 작전 계획 중에 하나로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지금 시기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남북 관계 지금 격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큰 피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이야기한 거겠죠? 예, 잠시 후에 뭐 이명박 정부의 그 말 얘기를 또 할 건데요. 네네. 지금 이명박 정부 입에서 거의 뭐 전쟁을 불러오는 그런 발언이 연일 튀어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 네네. 상황에서 이제 군사적으로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라는 계획을 공표하는 것 자체는 네네. 이건 거의 뭐 전면 전쟁 돌입하자라는 것을 선전포고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유엔에서요, 대북 제재위원회 추가 리스트 제출이 마감이 됐습니다. 한, 뭐, 4개 정도 대상이 추가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최종 어떻게 됐죠? 자, 2일날 유엔 안보리 산하인 대북제재위원회가 12시를 기해서 북한의 청송연합, 압록강 개발은행, 조선흥진무역회사를 제재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이로써 이제 그 4월 13일 날 북에서 인공위성 발사 이후에 작동됐던 유엔 안보리 차원의 뭐 소위 이제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 이 일정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절차적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애초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이 40여 개의 제재 리스트를 제출했는데 이것이 이제 합의가 안 됐습니다. 뭐 중국, 러시아 등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최종 3개로 이제 압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 그 인공위성 발사와 핵실험 이후에 발동됐던 유엔 안보리 제재 여기서 8개가 제재 대상이었는데 3개가 추가돼서 총 11개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아마 북한이 시장 개방이 돼 있는 나라였다면 있잖아요. 네. 한국처럼. FTA나 네. 뭐 이런 나라였으면 이런 식의 추가 제재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타격 완전 휘청했을 것 같아요, 나라가. 그렇죠. 근데 워낙에 이제
개방이 안 돼 있던 나라잖아요. 못 돼 있던 나라라고 막혀 얘기했는데 있죠. 예. 밖에서 망치를 문을 걸어 잠가놓은 형국이었죠. 그래갖고 그래서 별로 타격이 또 안 될 것도 같고 워낙에 또 제재가 겹겹이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렇죠. 한 예. 60년, 70년 가까이 이제 그 네. 유엔 차원의 미국에 의한 대북 경제 봉쇄를 당해 왔는데요. 자, 2009년에 진행됐던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 자체에 대해서도 실제 이 대북 제재에 참가를 하고 그 찬성표를 던졌던 나라 자체에서도 이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미국 자체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네. 여기서 플러스 3개가 더 추가됐다고 해서 큰 경제적 타격이라보다는 이것이 정치적인 그런 모양새를 취하려고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이 그 대북 제재에 관련한 미사일 발사 관련한 그 대북 제재할 움직임들이 빨리 진행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기사에도 나왔지만 대북제재위원회 일정,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진행되는 이 미사일 관련한 일정이 다 마무리가 됐다고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네. 서둘러서 지금 이 국면을 빠져나오겠다. 이런 것을 또 보여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자 어디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걸까요? 네.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자 이게 북에서 요게에 대해서 반발한 조치를 내놓았나요? 아직은 발표된 건 없고요. 네네. 처음에 이제 뭐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의장 성명 나왔을 때 네네. 배격한다는 입장 위에 2일 날 발표됐죠. 2일 날 발표된 이 대북 제재 추가 리스트 공개 이후에는 아직 이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네. 예. 제가 이제 98년도 광명성 발사했을 때 평양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도 막 뭐 그 압박에 대해서 제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막 이야기를 했었는데 평양의 분위기는 어땠냐면 언제 우리가 제재 없이 살았나? 그렇죠. 그리고 뭐 하려면 하든지 뭐 네. 말려면 말든지 이런 분위기였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위성 발사와 이후에 이제 핵실험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고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의 이름으로 공동 성명이 발표가 됐어요. 네. 예. 자, 기사는 이렇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이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열린 핵 관련 회담에서 북한 핵에 대한 공동 성명을 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형식적 차원에서 제가 이제 의문이 드는 건 이겁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회라고 하는 공식적인 회의 체계가 있단 말이죠. 네. 이 회의 체계에 회의 결과 나온 공동 성명이라는 형식을 취하지 않았어요.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별도로 열린 핵 회담에서 이 공동 성명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공식적인 성명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참가국들이 별도로 유엔 안보리 이사회를 연 것이 아니라 오스트리아 빈에서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회담을 열어서 이 공동 성명을 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공식성을 제거한 회담의 결과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요. 여기에서 발표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북한이 조만간 실시할 것으로 알려진 핵실험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네. 이런 겁니다. 또 하나는 지난달 실시된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육자회담을 재개하는 데 대해 확고한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네. 여기서 추가해서 뭐 이란 핵 문제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자, 기사에는 대부분 이 기사 제목이 이겁니다. 북한 핵실험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5개국이 공동 성명을 내서 자제를 촉구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성명의 핵심은 육자회담을 재개하는 데 확고한 지지 의사 박힘.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합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주제는 육자회담을 빠른 시일에 육자회담을 재개해서 이 지역 내 안보 문제나 이런 핵에 대한 위기 협의나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한국 언론의 특징상 이 앞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강조해서 뽑은 것이 아닌가 이런 네. 거죠. 자, 아까 네. 금방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북제재위원회 리스트가 2일날 발표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공식적인 대북제재 국면은 벗어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국면이 끝나자마자 지금 회담이 열린 겁니다. 네, 네. 4일날 열린 거고요. 여기서 합의 내용 중에 적절한 시기에 육자회담을 재개하는 데 확고한 지지, 네네. 지향했다는 건 뭐냐면 지금이 그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한 거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네. 5, 6월 아니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렇죠. 미국에서도 애초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이 위성을 발사를 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빠르게 좀 그 대응할 게 있으면 빨리 대응을 하고, 그 시기가 좀 잦아드는 시점을 한 6월 정도로 보고, 6월 정도에는 육자회담을 다시
가동할 수 엔진을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뭐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더 당겨진 것 같죠? 네네. 모양새는. 네. 아무래도 한반도가 지금 지체할 여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렇죠. 것도 좀 있는 네네. 것 같습니다. 자, 며칠 전 정부의 핵 전문가 북의 핵 능력에 대해 주장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네. 핵 전문가가 네네. 뭐 북의 핵 능력을 파악한 것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네. 재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핵 전문가가 누군지는 잘 뭐 공개가 안 돼 있는데요. 네. 내용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북한은 핵 관련 전문 인력이 3,000명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렇게까지 안 돼요? 네. 네. 또 이들은 영변 핵 단지 시설, 각 대학의 연구 시설, 일반 핵 연구소 등에 근무 중이다. 예. 상당한 세부적인 정보죠.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요. 또 하나는 핵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우라늄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북한의 우라늄 매장량은 약 2,600만 톤이며 채굴 가능량은 400만 톤에 달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네. 자, 이거는 저희가 그 홈페이지에 최근에 다시 이제 기획 영상 만들어진 걸 이제 게재를 해놨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지화자원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이제 그 기획 영상을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거기도 나와 있지만, 자, 우라늄 매장량이 2,600만 톤이면 전 세계 매장량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양이라는 겁니다. 네. 자, 세계 1위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 호주인데요. 거기서 한 400만 톤 가량이 매장되어 있다 이렇게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게 공식적으로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북핵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2,600만 톤이면 그 세계 1위도 뛰어넘는 거고 전 세계 매장량보다 더 많은 양이 지금 북한에 이제 매장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네. 밝힌 거죠. 자, 또 연간 80톤의 사용유 핵 연료 재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동안 최소 3차례 재처리를 통해서 40kg의 플루토늄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거죠. 이 계산법에 따르면 여기서는 한 6kg 정도를 가지고 핵무기 1기 정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8개 만든 예, 6개, 7개 정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아이고. 그리고 지지난해 네. 그 누구죠? 미국의 핵 전문가 불러다가 네네. 이제 원심 분리기 보여줬죠. 2,000기. 네. 거기서 생산되는 양까지 합치면 초현대적 네네. 표현했던. 합치면 한 두 가지 방식이죠.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는 방식 그리고 원심 분리기로 재처리 방식으로 통해서 한 40kg 확보하고 있으면 한 10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이 사람은 파악을 하고 있네요. 네. 자, 또 하나 요즘에 또 이 돈으로 계산하는 게 유행이에요. 네. 한국 정부 그리고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이 뭘 하면 행사를 하거나 뭐 위성을 발사하거나 뭐 행사를 하게 되면 무조건 다 돈으로 계산합니다. 네. 재미가 들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걸 또 몇 년치 먹을 것하고 그렇죠. 비교를 하는 게 또 식량하고 또 비교를 합니다. 공식이죠, 공식. 예. 그래서 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68억 8천만 달러를 쏟아부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네. 또 계산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중국산 옥수수 구매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에 1,940만 톤을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다. 네. 자, 북한 현재 배급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북한 주민의 약 8년치 배급량에 해당한다. 이게 네. 또 분석을 또 네. 했습니다. 네. 예. 대단한 전문가들이에요. 정부가 하는 전문가들이 참 신기해요. 요즘 보면 광우병 전문가들도요. 정부 쪽 전문가들은 어찌나 재밌는지 몰라요. 네. 그렇게 즐거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네네. 근데 진짜 전문가들은 그런 분들 별로 치지 않더라고요. 자, 이런 가운데 남북은 이번 주에도 공방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입 좀 조마조마하죠 지금. 사실 전쟁이 그 입으로부터 시작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표현하죠. 뭐 입에서 구렁이가 나오는지 뭐가 나오는지 모르고 막 짓거린다는 얘기는 하는데 지금 딱 이명박 정부의 입에서 전쟁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진짜 전쟁이 날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하고 그렇거든요. 걱정이 예, 되거든요. 뭐 그게 실제 뭐 한두 사람만의 인명 피해 뭐 이걸로 끝나도 문제지만 문제죠. 누군가 죽는다면. 근데 이게 뭐 정말 불가피한 많은 인명과 이런 것들이 다칠 수 있는 것이 또 전쟁 아닙니까? 그렇죠. 예. 참 어떤 악담이 이번엔 또 나왔을까요? 소개를 할게요. 네. 자, 기사에는 30일 만에 또 악담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며칠 전에 5월 2일인가요?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민주평통 자문회의 간부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이제
연설을 했는데 한 7분 정도 예상했던 것을 한 20분 동안 길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횡설수설 주저리 뭐 이렇게 얘기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북한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들어와서 장기 독재 정권이 무너지는 새로운 바람이 북부 아프리카, 시리아를 통해서 미얀마까지 오고 있다. 총칼로 막을 수 없는 세계사적, 역사적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네. 네. 그래서 또 하나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 또 지난 그 통일연구원 강연에서는 그런 얘기했죠. 뭐 북한의 토지개혁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요즘엔 북한에 대해서 너무 세세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북한이 경제 활로를 그냥 놔두면 현지지도 갈 것 같아. 쫓아가서 현지지도 네. 하려고 그럴 것 같아. 그래서 경제 활로를 찾는 데서 베트남을 따라야 된다. 베트남 모델을 따라라.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무력 경쟁을 원치 않는다. 국민들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평화로운 경쟁을 하자. 북한에도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했기 때문에 좋은 기회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초기에 그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총칼로 막을 수 없다. 독재는 총칼로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당연한 이치죠. 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공안탄압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총칼로 막을 수 없다. 민주화의 흐름은. 네. 자기의 운명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 오히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평화로운 경쟁을 원하면 평화로운 상태를 만들어야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정세에 대해서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아니 그게 고위 관계자 입에서 선제 공격 얘기 나오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핵시설을 선제 공격하겠다 뭐 이런. 근데 사실 미사일 시설이 뭐 핵시설인지 핵미사일인지 뭔지는 탄두 나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냥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갔다가 때려 박겠다 이런 얘기나 다름이 없는 건데. 예를 들면 뭐 고흥에 있는 나로 우주센터를 폭격하겠다 이런 격이랑 같은 거죠. 그럼 하여튼 그런 얘기들을 측근들 외교 최고 라인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롭게 경쟁하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거를 누가 어떻게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이겠는가. 이거는 사실 희롱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고요. 뭐 어쨌든 대통령이 뭐 말씀을 하시더라도 이제 청와대에서 꼭 자기 근무실에 앉아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보니까 통일연구원 강북구 수유리에 있는 통일연구원 쪽에 와서 괜히 이 얘기 저 얘기 해갖고 또 그 북의 방송에 강북구 수유리를 꼭 집었더라고요. 그래요. 강북구 주민들은 엄청 긴장하는 거예요. 이러면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현지지도 하시는 듯이 하지 말고 벙커에 계시면 예, 가장 그냥 좋다. 그 자리에 예. 자기 안방에 앉아서 말씀을 뭐 여러 말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십시오. 야, 민폐입니다, 민폐. 네네. 걸어다니는 폭탄이에요. 네네. 뭐 조국 평화통일위원회죠. 네. 조평통이 이런 것을 이제 대응을 주로 하는 단위인데요. 그래서 뭐 반응이 이명박 나왔죠. 대통령 그리고 정부 관계자, 군 관계자가 발언이 연일 지금 그 자신들의 비리, 부정부패 이런 것은 은폐를 하고 대북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발언하는 족족 북에서 반응이 나옵니다. 발언의 수위가 점점 더 세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5월 3일 날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이명박 대통령의 민주평통 발언과 관련해서 조평통에서 성명이 나왔습니다. 내용을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앞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번 악담질은 우리의 최고 전엄을 감히 함부로 건드렸다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무서운 기상과 분노로 죽탕이 되게 얻어맞은 제놈의 체면을 세우고 불안과 공포에 떠는 제 조속들을 달래며 긴장 격화의 책임을 모면하고 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가소로운 망발이다. 또한 망해가는 제 집안을 수습하고 파산된 동족 대결 정책에 계속 매달리는 것으로 제놈의 명을 이어보려는 최후발악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 발언 자체를. 또 더욱이 역도가 무력 경쟁이 아니라 평화로운 경쟁을 하자느니 뭐니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신착락증에 걸린 병자의 망동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고요. 자, 미제 침략군의 남조선 강점을 애걸하고 미국과 함께 매일같이 무력 증강과 전쟁 연습에 미쳐 날뛰다 못해 무엄하게도 우리의 최고 전엄까지 충성 모독하는 특대형 도발 책동에 매달리는 괴뢰패당은 평화로운 경쟁에 대해 말할 체면도 자격도 없다. 그랬고요. 또 하나는 동족 대결에 미칠 대로 미쳐 주변에 대한 강박도 모르고 당장 들이닥칠 참변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정신병자가 아니면 전응아가 분명하다. 이렇게 해서 이명박 대통령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요게 또 기사의 헤드라인으로 또 뽑혀 있는 그 문장입니다. 네. 역적배들이 대결과 전쟁이 정소원이라면 우리는 도발자들에게 선군의 불맛을 톡톡히 보여줄 것이다. 불행의 화근은 하루빨리 쓸어버려야 한다. 이명박 역적패당은 우리가 특별 행동 조치를 선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처신해야 할 것이다. 이런 입장으로 발표를 했네요. 네. 당장 들이닥칠 참변을 보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자, 최근에 이거 뭐 남북 대결 이렇게 된 상황인데 남쪽 안에서의 공안 탄압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보니까 그죠, 네티즌에 대한 탄압도 있고요. 압수수색, 집이 압수수색 당한다거나 가정주부가 압수수색 당한 예도 있고 부산 지역이 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공안 당국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다 보여지는데요. 현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4월 23일 날 총선 끝나자마자죠. 부산 민주노동자 전국회 부산지부 간부들이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네. 압수수색 이유는 2007년도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출마했던 관련한 대선 투쟁 문건 이것을 이적 표현물로 규정을 해가지고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자, 이건 완전히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의 권리인 선거운동이죠, 나름대로의. 그렇죠. 예, 선거운동 자체를 아주 뭐 이적시 하려고 하는 거네요. 그래서 보니까 이 계속 그 과거 이명박 대통령의 출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출범하기 이전부터 그 출범 이후에 반정부 세력에 대해서는 과거 경력까지 다 추적을 해서 다 지금 탄압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5월 2일 날 또 부산시대 청년단체죠. 통일시대 젊은 사무실 그리고 전임 간부들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또 하나 5월 초순에 또 집중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인터넷 누리꾼 주부인 박창숙 씨 네. 그리고 우리 방송의 매니저이시죠. 네. 도파민이라고 이름을 쓰고 계시는 김수임 씨 네. 그리고 횃불들어라고 하는 네티즌 이분들이 또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네. 인터넷상에서 진보적인 언론 활동, 홍보 활동이죠. 진보적인 내용들을 소개하는 것을 퍼다 날리는 혐의로 지금 국가보안법으로 지금 압수수색을 당하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네. 이 총선 이후에 본격화하고 있는 공안 탄압의 의도와 목적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자, 저는 이게 네. 예상은 했었어요. 음. 이게 총선을 만약에 야권의 압승으로 끝나지 않든 공안 당국의 공안 탄압이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예상은 했다는 거죠. 그게 네. 지금 이명박 정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정권 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자, 방통대군이라고 하는 최수중도 구속이 됐죠. 네. 그리고 뭐 박영준 영포라인의 박영준까지 지금 검찰 조사와 구속영장을 앞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뭐 파이시티라고 하는 대형 이제 비리 사건이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명박 정권 입장에서는 지금 최악의 지금 정권 위기 상황이 있다는 거죠. 네. 이대로 지금 대선을 치른다고 하면 물론 총선은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고 치더라도 이전에 이 상태로 대선을 치르게 된다면 이명박 정부 자신, 이명박 대통령 자신의 그 미래 문제가 전혀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정권 자체의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정권 퇴임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금 이 진보 진영을 탄압해야 된다는 자체 의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이따가 이제 추가로 또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의 남북 그 긴장 상태, 전쟁 위기 상태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네.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자, 이명박 정부가 다시 역대 독재 정권이 마찬가지로 그랬던 것처럼 독재 정권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 찾은 출로는 전쟁 위기 조성입니다.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모략 소동, 그죠? 전쟁 위기 조성 이런 걸 통해서 민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여론을 다른 데로 돌리러 정권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것이 역대 정권의 공통적인 독재 정권의 공통적인 특성이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명박 정부가 지금의 이 민심을 북한 위기, 전쟁 위기로 돌파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차원에서 지금 이 전쟁 위기를 조성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뭐 진보 진영이죠. 진보 진영에서도 통일 세력들,
통일운동 네. 열심히 하는 세력들을 주로 타겟으로 해서 지금 공안 정국을 조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겠죠, 당연히. 자, 지금 이제 시작이죠. 부산부터 올라올 네. 것 같아요. 예. 뭐 네티즌들과 네. 그리고 구체적인 청년 단체들까지 네.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저는 2012년 공안정국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것이 2012년 12월 대선까지 끝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맞배기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요. 네. 대규모 간첩단 사건, 물론 작년 그 왕제 사건이 성공하지 못했죠. 아직 뭐 네. 재판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전국 공안 사건, 조직 사건이 발표될 가능성이 많고 대규모 근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많다. 그리고 공안 탄압의 양상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압수수색은 기본이긴 하지만요. 네. 공안 정국의 공안 탄압의 양태가 지금 통합진보당에 대한 여론몰이 이런 양태로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하죠. 이것도 공안 정국과 공안 탄압의 일종으로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시작에 불과하고 통합진보당이 지금 경선 부실 문제, 부정 문제 이런 문제 연일 이제 언론에서 대석 수비를 하고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세력들이 연일 강공을 펼치고 일면을 있죠. 장식하고 있죠. 예. 창당 이후에 최대 지금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네요. 있는데 이것이 공안정국의 한 양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온갖 이 사소한 문제도 다 들춰낼 거라는 거죠. 지난 총선 그 선거 시기에 이정희 대표와 이정희 대표 남편까지 거두는 것처럼 아주 치졸하게 세세한 아주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그렇지만 가족 문제까지 건드리는 것이 저들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합진보당의 탄압도 공안정국의 양상의 일환이고 그것도 지금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것을 정확히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하시던 말씀 좀 맞아 하셔야지 될 것 같은데요. 네. 전쟁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 공안 탄압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 뭐 예비 검속이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자, 저 잘 봐야 될 것이요. 지금 그런 그 평가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우려, 걱정하시는 분들이 지금 정말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에 있다는 거죠. 이거는 거의 노골적으로 지금 다 까놓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네.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자, 이명박 정부 자체가 선제 타격 자체를 다 얘기하는 정도까지 와 있어요. 자, 북은 특별행동 소조를 구성을 하고 초토화시키겠다. 행동에 네. 돌입하겠다는 것을 선포한 상황이란 겁니다. 이것은 지금 분단 이후에 최고의 지금 전쟁 위기라는 거거든요. 한국 전쟁 이고 최고의 전쟁 위기 상황이다. 근데 이것을 진보 진영에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거에 맞게 대응하고 있는가? 태세를 갖추고 있는가? 네, 반주 평화의 촛불을 들고 쇄골 반대 촛불을 지금 같이 들어야 될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에 대한 대응과 움직임이 굉장히 적다는 말이죠. 이 과정에서 치고 들어온 것이 공안 탄압이라는 겁니다. 네, 그 공안 탄압의 양생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진보당에 대한 이 공세, 여러 가지 공세. 이것도 지금 다 전쟁 상태에서 벌어지는 그리고 전쟁 상태를 실제로 전쟁으로 전환시키는데 들어가 있는 작전 속의 하나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공안 탄압이 하나의 그냥 별도로 이명박 정부가 자체의 정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과거에 통일운동 세력들을 탄압한다.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한반도의 전쟁 국면하고 맞닿아 있는 지금 탄압이라는 거죠. 예비검속 말씀하셨지만 한국 전쟁 나기 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비검속 네.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 전쟁을 결심하고 전쟁을 계획하고 있는 정권 입장에서는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평화 세력, 통일운동 세력들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네, 거기에서 정치적으로는 지금 그 정당 내에서는 역대 최고의 지금 득표를 하고 국회의원을 배출한 통합진보당이 그 대상이 될 것이고요. 제야 민간 세력들 보면은 통일운동 세력들, 청년단체들, 그리고 진보적인 노동자 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공안 정국의 최고의 타겟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국면에 따라 있는 공안 정국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된다 우리가. 네. 그래서 지금 통합진보당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네. 통합진보당이 지금 해야 될 것은 반전평화 투쟁, 쇄골이 반대 투쟁이 이 촛불을 들어야 되는 네.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집안 싸움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도 없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도 아니고 두 개 다를 해야 된다면 네. 두 개 다 해요. 다 그렇죠. 아니 촛불을 뒤로 미루는 게 아니라 예. 촛불을 드시라는 겁니다. 예. 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안 탄압이 전쟁 위기가 절대 무관한 것이 아니다. 네네. 전쟁으로 가는 탄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도 해요. 이명박 정부가. 자, 대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100개 단체는 해산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자, 뭘까요? 100개 단체. 자기 나름대로는 이적 단체라고 생각하는 단체들을 다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100개나 된다는 거예요. 100개나 된다라고 한다는 건데 여기는 아주 그냥 상식적인 이런 단체들이 시민사회 단체들이 대부분이 망라돼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왜? 광우병 소고기만 얘기해도 이거는 좌빨 좀비들이나 하는 얘기들인데 이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건강한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이죠. 자, 촛불 들어주세요. 네, 통합진보당도 촛불을 들어주시고요. 2008년에도 모든 언론이 그리고 굉장히 뭐 조중동뿐만 아니라 사실 뭐 스스로 진보 언론이라고 얘기하는 그 많은 언론들이 진보가 분열했고 진보가 망했다라고 했습니다. 진보의 위기를 논했어요. 뭐 토론회마다 진보 위기 어떻게 갈 것인가, 뭐 진보의 길을 묻는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언론마다 기획서 써내고. 근데 그때 촛불, 광우병 촛불 맨 앞줄에서 초를 들고 물대포를 맞으면서 밤을 새웠던 이정희 의원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서 그 실천을 통해 보여진 그 신념, 진실성 이거 믿으면서 진보 정당이 다시 섰습니다. 보란 듯이 다시 섰습니다. 그 모든 언론의 비아냥과 이런 것들을 다 딛고서 일어섰어요. 2012년에 진보가 위기다, 진보가 망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 그 안에서 우리 진보 진영이 다시금 초를 들고 가장 헌신적인 모습으로 대우의 가장 맨 앞에서 그 모든 탄압을 받으면서 맞받아 가면서 서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보가 다시 삽니다. 90년대 한총련도 외로웠습니다. 한총련 보고 전부 다 니네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얘기했어요. 김영삼 정부와 맞선 한총련을 향해서 너희의 방식이 틀렸다. 너희의 도덕성이 흠집이 났다. 니네가 민주주의 원칙을 어겼다. 이런 얘기들 다 했습니다. 진보 언론도. 그리고 전대협 선배들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총련이 했던 얘기 지금 다 사실로 드러나죠. 김영삼의 비자금 문제, 교육재정 확보 투쟁 이런 것들의 정당성은 참 박근혜가 많이 한 얘기라서 그런데 역사가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외롭고 힘들다고 스스로 걸어왔던 진보의 길까지 부정하거나 여기서 흔들리거나 쓰러지거나 이것은 더 큰 가장 본질적인 배신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촛불 그 맨 앞에 우리 진보 진영이 그리고 통합진보당이 튼튼하게 서주십시오. 우리 국민들도 함께 서고 우리 주권방송도 함께 서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